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는 사실은 당연히 목사님의 어떤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적인 강의 이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좀 바꿔서 하죠.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는 한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의 기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드리는 이 강의의 내용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나 선교 공동체를 잘 하고 계신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오늘 강의가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잘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교회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강의가 되게 조금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단기 선교는 제대로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기 선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인풋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결과물이 제대로 없으면 그건 역풍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지도하고 계획하고 인솔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저는 제대로 된 철학과 방법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철학에서 그러나 꼭 한 가지 강 목사님이 이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우리가 헬퍼 신드롬에 빠져서 무엇을 주러 가고 단순히 도와주러 가고 뭘 해결해 주러 가고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단기 선교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죠.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선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단기 선교. 저는 이 단기 선교가 매우 중요하고 저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단기 선교의 방법론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기 선교의 진행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기획 과정, 그 다음에 준비 및 훈련 과정, 세 번째는 실행 과정, 네 번째는 후속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잘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준비 및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획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기획 과정에서 좀 그 다음도 좀 띄워주세요. 예. 기획 과정에서 저는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 목적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기 선교를 기획하는 시점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어디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와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필리핀으로 간다 그러더라도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많잖아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단기 선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단기 선교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소위 결과, 은혜, 어떤 이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만족도 이건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지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 단기 선교에 우리 단기 선교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저는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이 기획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선교를 쇼핑하듯 이번엔 이 나라, 이번엔 저 나라, 요번에는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체험하듯 여러 나라를 가기보다는 한 곳을 지속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공동체 참가하는 공동체도 좋고요. 파송된 선교사님께도 큰 힘이 되고요. 그래야 사실은 단기 선교가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임팩트를 주고 하나의 어떤 효과를 만드는 저는 지속적인 단기 선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이 있다. 그럼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송 선교사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네, 포인트가 제가 없어서 넘겨주세요. 파송 선교사가 없으면 목적에 부합한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 이번 단기 선교를 우리가 왜 하는가?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가? 이거 목적일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청년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이든지 왜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하는가? 그 목적에 저는 부합하는 장소. 파송 선교사가 없을 때는 저는 그런 곳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눌러도 되면 절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단기 선교를 처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두 번밖에 경험이 없어요. 나도 잘 모르겠고 지도자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선교를 잘 모른다. 이럴 때는 경제적이나 언어적이나 사역적으로 부담 없는 곳을 먼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경험도 없는데 이슬람권을 간다? 저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선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부담이 없는 곳, 가격적으로도 처음부터 선교 가면서 한 사람당 참가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다? 좀 곤란하겠죠. 부담이 없는 곳. 그러려면 결국은 동남아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이렇게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종교권을 고려하면서 선교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불교권, 뭐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죠. 또는 뭐 모슬렘권들, 저 북아프리카나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죠. 어, 또 힌두권들,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종교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도자로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선정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교를 잘하는 선교 단체나 또는 교단, 선교부 우리 부장님이나 이런 선교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지도자들이 뭐 부끄러울 일이 아닐지 싶습니다. 또 전문 선교단체의 선교 프로그램 또는 선교를 잘하는 다른 교회에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우리를 조인시켜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청년들 2명밖에 없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상해교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청년부 상해교회 청년부 팀과 조인해서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 저에게 있고요. 아이온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히려 부탁을 받고 함께 연합해서 서로 좋은 그런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정하는 거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을 결정하는 기획 과정에서 꼭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 과정에서 꼭 질문을 던지셔야 될 게 저는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고 프로그램, 준비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추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주 선명한 깃발을 꽂아줘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인솔해서 남기설교한다 그럴 때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남기설교 왜 가냐? 이런 목적 때문에 여기를 간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웠다. 이걸 깃발로 정확하게 꽂아주고 늘 확인하고 그 목적대로 목표대로 단기 종교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명확해야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
파송교회 현지에서 단기팀을 맡는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현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모두에게 저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의 목적을 정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잘 모른다. 그런 공동체라면 단기 선교에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선교에 관심을 일으켜내는 것 자체를 단기 선교,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의외로 선교적이지 않거든요. 선교의 마인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선교의 인식을 바꿔내는 것, 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와서 입소문을 내서 교회 전체 공동체에, 청년 공동체이든 교회 전체 공동체이든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린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초창기에 단기 선교를 하는 공동체는 저는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어느 정도 해왔고 경험도 여러 번 있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선교의 마인드도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목적만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선교사님과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장기 선교사와 협력하면서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을 잘 규정하는 것. 이게 기획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9년에 제가 떠날 때까지 매년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목적이 뭐였냐면 첫 번째니까요. 미얀마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지금 직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갈 때는 직항 없었습니다. 경유해서 가야만 했었어요. 방콕에서 10시간 정도 경유를 했었어요. 미얀마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미얀마의 땅을 보고 미얀마의 사람을 보고 미얀마의 영적 상황을 본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목적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미얀마를 갑니다. 맨날 돌아다니나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여러 도시, 여러 사람들, 여러 문화들을 체험하는 말 그대로 둘러보는 탐방 형태의 단기 선교가 규정되게 됐던 거죠. 그러나 매년 단기 선교를 이 나라를 똑같이 갔어요. 그럼 맨날 돌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 맨날 물론 참가자들이 바뀌니까 조금 그런 요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적되어서 이미 그 위에서 그 다음 단기 선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 5년이 지난 2006년도에는 어떤 목적을 세웠냐.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미얀마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를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걸 이제 목적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때의 단기 선교는 도착해서 잠은 거기서 잘 수 없었으니까 신학교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호텔을 하나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학교에만 있었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들과 뭐 했냐고 놀았습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목표에서 친구가 되는 것, 그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함께 놀고 그들을 구비시키는 사역들,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했었어요. 그 목표는 이런 포괄적인 구체적인 명확한 선명한 목적 아래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미얀마에서 2006년도에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미얀마 신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친구가 되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미얀마 교단의 찬양팀이 그때 교회 찬양팀은 없었던 시대고요. 교단적인 찬양팀을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감리교 선교사님 다 해서 4명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단 찬양팀을 연합적으로 운영할 때인데 악기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가면서 악기를 채워주는 이게 목표였어요.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 앰프 이런 걸 사갔던 기억이 나. 또 미얀마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였고요. 선교팀 각 개인을 복음 증거자로 헌신케 결국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원해낸다, 일으켜낸다. 이거 목표였어요. 그리고 선교 팀원 간의 관계 훈련, 이거 되게 중요한 목표로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시간 관계에서 다는 못하고. 이 기획 과정에서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사님을 결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라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여기 선교사님과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단순히 가이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파트너고요. 서로 존중해야 하고요. 여기서 아주 지도자들이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어떤 목적을 세울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재정은 얼마가 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획 과정만 제대로 그림을 그려도,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도 산으로 가지 않죠. 동기선교가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찾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기획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 이제 준비 및 훈련 과정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및 훈련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요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 및 훈련 일정을 먼저 정하는 것. 그리고 단기선교 팀을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권을 잘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리.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몇 주를 모임을 하는데 그때 뭐 할 거냐만. 그때 그냥 기도만 할 건가요? 아니죠. 그때 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이 준비 및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준비 및 훈련 과정에서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저의 하나의 그냥 제시일 뿐입니다.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상 12주 정도는 준비 과정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 해야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를 뭐 어떤 이런 나중에 나오지만 뭐 이런 어떤 도구들을 준비한다면 그런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도 12주 정도는 저는 그래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너무 준비 없이 제가 단기 종교 강의를 부탁받고 어느 교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감리교회 큰 교회인데 가서 출발이 이제 2주가 남았다 그래서 특별 이제 뭐 집회면 이제 선교 팀원들 마음을 동원하는 그런 어떤 걸 해달라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주 뒤에 출발하는데 오늘 처음 이제 준비 팀원으로 합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물론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켰어요. 팀원 모집 마감 딱 하고 그냥 저는 안 받았어요. 12주 과정에서 예를 들면 2번 이상 빠지면 탈락시켰어요. 엄격하게 준비 과정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모이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모였고요. 그건 어떻게 채웠는지 조금 이따가 하고 모임 시간을 엄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게 이 사실 여기 준비 과정에서 모든 게 저는 좌지우지 된다 생각합니다. 팀원을 모집하는 걸 그래서 저는 5개월 전부터 모집했어요. 적어도 그때부터 모집해야 12주 과정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확보하기가 좋아요. 한 2달 동안 모집하고 그리고 인원은 그때 좀 달랐는데요. 해보니까 15명 내외가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유는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역적으로 어떤 특별히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도 힘에 붙일 때가 많고요. 팀 사역을 나눌 때도 잡을 나눌 때도 마땅치가 않고요. 20명 가까이 넘어가면 사실은 조금 방만합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많아지고요. 오히려 집중되기 어렵더라. 그럴 때는 팀을 잘 나누고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 15명 내외가 참 좋더라. 한 12명, 13명, 14명 요 인원이 좋더라. 오직 기간 후에는 저는 이 팀원 추가는 하지 않는 걸 권고드리는데 뭐 그러나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하시면 뽑은 지도자에 따라 다르겠죠. 인공권 이야기를 제가 강의 때마다 제가 꼭 했는데요. 이유는 재정 때문인데요. 뭐 좀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좀 지켰는데 자비량 단기 종교를 했어요. 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가자들에게 스스로 자비량 대가 지불을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교회에서 재정 안 타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전에 있던 교회는 재정을 안 대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백운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재정 지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원칙을 지켰던 이유는 대가 지불을 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한 만큼 가치를 여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자비랑으로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공 단기성교 참가자들이 내야 되는 건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항공료의 이 포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반 이상이죠. 60% 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공료를 줄이는 것은 단기성교 전체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촉경이기 때문에 항공료 저거 빨리빨리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참가자 팀원들과 함께 비자 그 대사관을 일부러 여행사 안 맡기고 찾아가서 굳이 힘들게 해보도록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의미가 돼요. 효과가 있어요. 팀원들에게 마음을 준비하는데 나쁘지 않다. 준비 및 훈련 과정. 그러면 12주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12주 동안 매주마다 한 번에 3시간을 모이면 좋겠다고 지금 고민을 드렸는데 그 3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 꼬리, 그 준비 과정의 내용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저는 선교지 리서치라고 생각해요. 리서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어떤 선교지를 갈 때 그 선교지, 그 나라, 그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 교인들 상황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도 되고 헌신도 되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 전이해가 없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선교지 리서치를 하는 게 되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일. 그럼 리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종교, 문화, 가정, 환경, 최근의 언론 기사 그리고 이제 쓰지 않았는데 꼭 했던 게 우리가 가서 함께 할 선교사님 리서치를 꼭 했어요. 하나의 주제로.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나누고 첫 모임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때 한 가지씩 주제를 다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정한 사람이 인원이 많으면 두 사람이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리서치를 연구해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서치를 어느 정도 하냐면 뭐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으로 요약해 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분량을 안 정해줬더니 막 이렇게 한 10페이지, 20페이지. 그거 언제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준비 모임 때.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담당자가 해오고 캄보디아에 예를 들면 종교 상황 연구해오고 한 장에서 2장으로 요약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표한 다음에 질문받고 토론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장, 2장 요약해 왔지만 공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했던 것, 대답이 안 되는 것은 다음번 모임 때 더 공부해 와서 대답 보완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예를 들면 오늘은 종교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요. 캄보디아에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오늘은 뭐 다른 교육적인 상황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그 맡은 사람은 선교사님과 연락해야 돼요. 왜 캄보디아 선교사가 소명을 받아서 갔는지, 언제 갔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 건지,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는지,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걸 리서치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약에 준비 모임을 굳이 시간을 나눈다면 먼저 모이면 항상 예배부터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찬양.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겠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서치하는 시간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2, 30분. A4 용지 발표하는 거 10분 안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하며 대화하며 질문하며 이때 재밌어요. 또 공부해온 친구가 대답해주면서 함께하는 거 즐겁습니다. 20분, 길면 30분, 25분 내외. 요 정도 리서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서치는 서로 이렇게 정보만 나누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날 만약에 영적 상황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다면 그걸 붙잡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명확하죠. 선명하죠.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리서치 따르고 나중에 기도 뭐 다른 모임 다 하고 끝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서치 말고 또 뭘 하면 좋을까? 리뷰를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10주 정도 아니면 뭐 8주 정도라도 이렇게 그러면 강의하셔도 좋아요. 국립이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이걸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북리뷰를 제대로 해도 강의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리 되게 준비 과정에서 좋은 거리 책은 어떤 걸 선정해도 좋은데요. 뭐 제가 썼던 것 중에서 그냥 많이 썼던 책, 뭐 요것만 쓴 건 아닌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책을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썼던 이유는 그 책의 챕터가 크게 주제가 세 개예요.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단기팀이 가서 선교사님이 하라는 일,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일들을 할 텐데 그 말고 우리 선교팀이 그냥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땅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푸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영적 전쟁, 뭐 이런 어떤 주제로 나누기에 괜찮아서 저는 그 책을 이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하고 또 썼던 것 같아요. 인원수에 맞게 역시 마찬가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챕터별로 인원수에 맞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 읽는 거죠. 그리고 준비과정 12주 동안 읽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오고 역시 맡은 사람이 요약해서 A4용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함께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느낀 것들 그런 걸 쉐어하죠. 그리고 역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20분에서 30분. 준비 모임 때 이 북리뷰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준비 모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 팀 사역이죠. 단기선교에 참가한 모든 팀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는 거죠. 자, 역할을 맡고 그걸 제대로 수행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단기선교 팀을 함께 잘 섬겨내는 역할들, 그걸 준비하고 그걸 함께 또 연습도 하고 또 그걸 함께 나누고 뭐 이러는 역할들. 그래서 구경꾼이 없는 팀 구성 이게 제일 좋아요. 한 사람씩 다 부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권위도 주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뭐 리더가 지도자들이 그 권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돕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역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리더 뭐 이건 인솔을 하는 이가 하는 거겠고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라고도 해도 되겠고요. 그럼 이 사람이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또 그리고 중간에도 예배할 때 있으면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하십시다. 리더가 이 얘기하면 예배 인도자가 뭐 10분, 20분 예배하는 거죠. 찬양으로. 회개, 재정 관리하는 사람, 서기, 모든 기록을 남기고 돌아와서 보고집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뭐 요즘은 뭐 통역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어권이 아닌 데는 필요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우면 좋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전에 이렇게 청년 중에 동시 통역을 대학원에서 정했고 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 통역을 세웠더니 기가 막히죠. 문보기도 타임키퍼, 라스트키퍼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 요건 뭐 그러니까 교재에도 있고요. 설명이 또 여러분들이 뭐 많은 곳에서 있는데 데코, 의도, 촬영, 물품 관리, 썸, 작업,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책에도 있을 텐데요. 여기 뭐 한 가지 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관에서 주로 쓰었던 용어 같은데 그냥 그걸 그냥 가져왔어요. Special Utility for Ministry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는 거 중요하겠죠. 준비하는 거. 재정. 재정을 저는 항상 교회에서 뭐 큰 재정을 이렇게 쓰질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이 원칙적으로 n분의 1에서 간다. 이걸 원칙으로 저는 세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n분의 1 되진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 낸지는 지도자와 회계만 알도록 했고요. 원칙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채워가는 훈련도 함께 시켰어요. 그러면 더 많이 플로잉 받고 채워지는 사람은 더 많이 했고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또 채워주기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비량을 원칙으로 했고요. 재정이 어려운 팀원들을 어렵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현지 사역 준비. 현지에서 뭐 할 거냐? 장기 선교사님이 하자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걸 준비해 와야 될지 그걸 이제 팀원들에게 잘 준비시켜내는 그 준비를 준비 모임 때 연습해야죠. 만약에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전도 집회 때 복음 전하기 전에 필요한 뭐 워십 댄스 준비해 와라, 부채춤 준비해 와라, 태권도 군무 준비해 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미얀마 신학생들 섬기러 갔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디지털화되지 않았고요. 그런 게 그 기계도 없었고요. 융판 동안 이런 거 준비해 갔었어요. 근데 그걸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료들 다 가져가서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시연해보고 그들에게 재료 주고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신학생들을 구비시키는 사역에서 그런 준비들 선교사님이 그런 거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단적인 찬양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력이 되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악기 잘 다루는 청년들 전공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번에 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세션 담당자들과 1대1로 붙어서 1대1 교습 일주일 동안 하고 오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것만 했어요. 좀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좋아했고 현지 사역자들의 그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그런 현지 사역 준비 이건 철저하게 장기 선교사님과 협의하면서 하라는 거 그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현지 사역 뭐 워십 댄스 많이 하시죠. 뭐 융판 동화도 전 많이 했던 것 같고 전도 사역 실제로 전도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전도 사역 많이 했는데요. 복음을 제가 전하고 통역해서 한 적도 있고 오히려 우리는 앞에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만 준비해서 한 적도 있고 현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식년 중이에요. 2달 동안 교회에서 배려를 받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선교지 갔다가 여러분 이 강의 1시간 하려고 제가 교육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갑니다. 다음 이제 그러는데 제가 선교지 지난주에 태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인가 이제 한 팀이 오는데 그 팀은 와서 교회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 담장 작업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장 작업할 준비해 와야겠죠. 목장과 뭐 이런 거 준비해 와야 되겠고 체력 준비해 와야 되겠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성경학교 같은 것도 한다는데 그런 거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거 준비하겠죠. 선교사님이 하라고 한 봉사활동 준비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그거 준비해 오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 훈련 준비 과정에서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 뜨겁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 잘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 잘하고 가도 현지에서 그냥 갔다만 와도 큰 의미 있게 되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교회가 많아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빡세게 하고 가면 좋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모임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훈련들. 오히려 이 시간 되게 유익하고 되게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전 매우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릴레이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하고 하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2주 동안 하면 좋은데 너무 길면 준비 모임 하나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2달 정도 아니면 임 밖에서 한 달만이라도 릴레이 금식 기도 팀원들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한 끼씩 하는 거거든요. 10명이면
10명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릴레이로. 근데 아침 금식한다고 맡은 친구 평소에 아침 안 먹거든요. 그런 릴레이 금식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원칙을 세워주셔야 해요.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아침 금식, 그러면 그 전날 저녁 먹고부터 점심 먹기까지. 이게 아침 금식. 그러면 저녁을 밤 12시에 먹으면 안 돼. 저녁 딱 시간 정해주는 거예요. 6시에서 7시 저녁 기준. 그래서 7시부터, 전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아침 금식. 점심 금식은요. 오늘 아침 7시, 8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가 점심 금식. 저녁 금식은 점심 먹고 12시 점심 먹고 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금식. 저녁 금식을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 한 끼지만 결국 간단하지 않아요. 빡셉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훈련도 매우 유익해요. 그리고 금식 끝날 때 이제 다음번 주자에게 안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게 오히려 이거 간증되고요. 한 가지 조금 더 팁은 저는 팀원들이 이렇게 열 몇 명이 결정되면 두고 기도할 사람들을 짝꿍들을 한 두 사람씩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본인들. 예를 들면 10명이 가면 그러면 3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라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뭐 관심도 그렇고 많이 함께 이렇게 동원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기타 행정적 준비 서약서 썼어요. 저는. 이 서약서의 내용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땡이 부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게 법적인 요령은 없대요. 근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교회와 뭐 어디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 내용 들어간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뭐 이러는 이유는 마음가짐 더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뭐 이런 마음가짐 하기 위해서 서약서 썼고요. 기도 편지 뭐 당연히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이렇게 했고요. 뭐 핸드북도 만들어 갔었어요. 요즘은 뭐 핸드북도 굳이 뭐 필요 있나 이러시기도 한데 나중에 그것이 전리품처럼 남기도 하고 또 묵상 내용들 거기서 메모도 하고 이렇게 직접 이러기에는 뭐 여전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홍보와 동원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단기 선교는 참가하는 사람이 15명이어도 15명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죠. 그 공동체 우선 뭐 청년들이 간다면 청년부 전체 공동체 아니면 교회 전체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과 마지막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까지 함께 가는 게 되어요.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거 되게 유익합니다. 바자회도 할 필요가 있겠고 뭐 이거는 붕어빵 장사했던 그런 이고요. 실행 과정 지금 우리가 기획과정 얘기했고요. 기획과정에서는 어디를 갈 건가, 누구와 갈 건가, 무슨 목적과 목표를 정할 건가 이거였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선교사, 그 다음에 이번 단기 속에 목적이 뭐냐,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큰 그림, 깃발 세우는 게 기획과정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 단순 예배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리서치도 하고 북리뷰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도 나누고 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해야 할 그런 일정들, 선교사님 말한 것들 준비하는 시간들, 또 뭐 이런 것들 했고 이제 갔어. 선교지에 갔어요. 현지에서 어떻게 할 건가? 실행 과정이죠. 실행 과정도 저는 시간 흐름상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매우 심플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 시간에는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따면 한 6시 이상. 그리고 9시까지. 라고 해서 보면 3시간이거든요. 이때 일어나면 뭐 할까요? 새벽부터 하죠. 세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는 거죠. 세수 끝나고 다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나누죠. 그리고 밥 먹죠. 뭐 요거까지가 아침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리더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낯선 곳에서 몸이 컨디션 안 좋은 친구들 있나 살피고
격려해주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러는 게 아침 시간에 리더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묵상을 만약에 공동체가 평소에 해오던 본문이 있는 교회라면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엉뚱한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없다. 뭐 그러면 저의 경험상 요한일서 갖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한일서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팀 단기선교 가면 의외로 별거 아닌 거에 마음 삐지고 상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으로 요한일서 하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장소가 없으면 저렇게 그냥 호텔방 한 방에서 뭐 다 같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묵상도 해보았고요.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제일 긴 시간이죠. 제가 선교를 강의 되게 많이 했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이걸 정말 강조합니다. 제발 선교사님 하잔대로 좀 하세요. 낮 시간에. 장기 선교사님 말 듣고 선교사가 하잔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단기 선교가 어떤 단기 선교일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장기 선교사에게 진짜 도움이 된 단기 선교. 전 이게 제일 좋은 단기 선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만족한 단기 선교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좋았어요. 이거 우리의 만족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 선교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갔다 왔는데 우린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장기 선교사 번아웃되고 지치고 오히려 낙심되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발 낮 시간에는 고민하지 말고 현지 선교사를 위한 사역을 하라.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준비해 왔으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선교사님께 물어보고 선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에서의 야전 사령관은 선교사. 우리는 보급부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격려해주러 또는 어떤 후원해주러 우리는 잠깐 지원하러 간 부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선에서 하는 사령관은 자기 선교사.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 12주 동안 치열하게 뭐예요? 기체춤. 이거 준비하는데 왜 한 번도 안 시켜주냐고. 기체춤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세계 선교를 며칠 동안 방문한 몇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못하고 와도 괜찮다. 써먹지 못해도 괜찮다. 주장하지 말아라. 제발 선교사님에게 여기 이 유명한 관광지 있던데 여기 좀 가봅시다.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선교사가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그것만 하고 하면 제일 좋은 단기 종교. 전 낮 시간에는 성취욕 버려라. 제발 불평 금지하고 이게 제일 좋은 단기 종교. 뭐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필리핀에 선교하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제 그 글을 보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속이 다 뚫려가지고 그렇다고 저 백운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분 한국에 오셨다가 꽤 됐는데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특히 그분이 섬기는 데는 빈민촌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불쌍하니까 나중에 100불 주는 거예요. 자기랑 짝꿍이었던 현지인에게. 그러면 선교사님 표현이 이 사람 선교사 모르게 받은 돈이니까 이거 11조도 못하고 도둑놈으로 만들고 그 현지인들에게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해왔는데 한순간에 이 물질의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음번에 사람이 오면 또 그런 걸 기대하게 되고 이런 일이 선교를 망칠 수 있다. 자기 생각에는 그냥 도움을 준 거 아니냐 나와 함께 짝꿍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낮 시간에는 선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선교사님에게 순종하고 주권을 드려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총론적인 낮 시간의 지침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단기성입니다. 밤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밤 시간은 달라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반드시 그날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낮에 본 사람, 낮에 갔던 사역지, 낮에 본 기도 제목 이거 붙들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밤에 꼭 필요하죠. 그리고 사역지에 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복을 찾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우리 하루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오늘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나에겐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대단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소소한 거였어도 그거 한 가지씩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사람은 이 감사, 저 사람은 저 감사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불평이 가득했던 마음이 쑥 들어가요. 감사의 복을 찾기를 나누는 시간 30분 이상 하는 거 좀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리더는 이 밤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줘요. 잘 못했어. 10개 중에 9개 못하고 1개 잘한 거 있으면 그거 칭찬했어. 잡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칭찬해주면서 정말 오늘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 리더가 그렇게 말해주면 팀원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격려해주는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밤에. 그리고 다음날 사역 준비. 이거 밤에 하는 거죠. 이게 현지에서 해야 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거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한 거니까. 요건 한 가지 설명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애찬식을 하면 전 참 좋더라고요. 애찬식. 이거 뭐냐 하면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되게 좀 보통의 경우는 빡세게 저 같은 경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을 파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모시고 사모님도 모시고 뭐 선교사님과 함께 근데 이 애찬식을 1부, 2부로 정했어요. 예, 1부는 선교사님을 위한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격려해드리고 세족식 해드리면 되게 멋져고 하는데 우리도 울고 그분도 울고 다 울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꼭 했어요. 세족식. 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좋아.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 그리고 끝난 다음에 성교사님 가라고 하고 팀원들끼리 2부를 했어요. 그때는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돌아가서 일상을 강조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돌아가면 감동은 금방 끝나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순교적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이런 걸 쉐어하고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드립니다. 네,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후속 과정 돌아와서 그럼 끝나는 건가? 전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예배 잘 들어야 돼요. 보고 자료집 잘 만들어야 되고요. 후원자 관리해요. 후속 모임 가지셔야 합니다. 보고 예배, 단기성교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거죠. 사진 전도하고요. 영상으로도 보고하면 좋습니다. 한증 꼭 하셔야 합니다. 3, 4명 정도 5분 이내로 애부용자 한 장 정도로 그러나 포인트가 다르게 똑같은 내용만 간증하면 되죠. 그래서 간증은 점검하고 정제된 언어로 해서 쓴 걸 읽는 걸로만 간증, 사역 발표 그리고 서로 말씀 나누고 이런 보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습니다. 보고 자료지 간단하라도 꼭 만드는 게 좋습니다. 팀원들에게도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에게 이 자료집 한 권과 그 다음에 사진 앨범, 미니 앨범 만들어서 감사 편지 손으로 써서 3가지 딱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후원합니다. 그리고 후속 모임 안 해도 되지만 제 경험상 6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 6번 모이면 한 번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길게 나가요. 밥 먹고 그때 보고 영상 다시 보고 선생님에게 온 최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다. 이렇게 후속 모임 한 6개월 정도 하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이후의 내용은 못할 것 같고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작할 때 단기성교는 인풋이 많다 그랬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투자돼요. 역량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가면 역풍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기성교는 인풋이 많아요. 제대로 하면 아웃풋이 좋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가운데 장기 선교사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제 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장기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한 공동체도 매우 유익합니다. 장기 선교사에게 제대로 된 단기팀은 보약입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고 정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지도자를 되셔서 아름다운 그런 단기 선교 만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